북한 권력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한 줄기 폭풍. 그것은 김정일의 그림자 브레인이라 불리던 오극렬의 장남 오세욱의 집단 탈북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망명이 아니었다. 북한 체제의 금기를 깨뜨린 역사적 균열이었고 김정일 시대의 유산이 김정은 체제에서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보여준 첫 신호탄이었다. 당시 오극렬은 노동당 작전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김정일에게의 형제라 불릴 만큼 절대적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의 아들이 수십 명의 고위층 인민군 관계자와 함께 청진항을 통해 집단 탈북을 감행한 것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은밀했다. 오세욱은 북한 해외 공장망의 재정 라인을 관리하며 일본 야쿠자 조직과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었다. 위조화폐, 마약, 금거래까지 이어지는 그 네트워크는 북한의 비자금이 숨쉬는 혈관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CIA와 DIA가 이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오세욱은 이미 북한 내부의 불신과 감시망을 느끼고 있었다.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김정일 시절의 인맥은 제거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오극렬 가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내부 정보를 지닌 채 탈출을 결심한다. 탈북작전은 군사작전 수준으로 치밀했다. 일본의 협력 세력이 청진항으로 위장 선박을 투입했고 북한 측은 이를 합법적 거래선으로 허가했다. 그 순간 배가 항구를 벗어나자마자 20명의 고위층 인사가 함께 움직였다. 이들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었다. 인민군 해외 파견 요원, 작전부 소속 장교, 외화벌이 총국 관계자들이었다. 북한 해군이 추격에 나섰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의 잠수함이 비밀리에 작전에 개입하면서 그들은 끝내 공해상으로 빠져나갔다. 평양의 핵심 권력층 자녀들이 대거 빠져나간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이 사실이 북한 내부에 알려졌을 때 김정은은 즉시 노동당 작전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정찰총국 산하로 통합시켰다. 오극렬이 만들어 놓은 정예공작조 5,000명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오세욱이 남긴 흔적은 반역자의 그림자로만 기록되었다. 김정은은 오극렬 일가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려 했고 오극렬은 80세가 넘은 나이에 김정은 앞에서 충성 공연을 해야만 했다. 김정일에게조차 머리를 숙이지 않던 노장이 후계자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은 북한 권력의 잔혹한 세습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오세욱의 탈북은 단지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북한의 핵심 금융 네트워크와 대남 대외 공장망이 동시에 노출된 사건이었다. 미국 CIA는 이 사건 이후 김정일의 비자금 경로, 위조 달러 제작 공장, 마약 루트까지 구체적으로 확보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북한 정권은 외화벌이 라인을 대대적으로 재편했고 오극렬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다. 그러나 내부의 충격은 오래갔다. 북한 군부 내에서는 여전히 오극렬 라인 출신들이 존재했고 그들 대부분은 김정은의 불신 속에 숙청당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아버지의 권력 아래에서 자란 아들이 자유를 향해 던진 한 걸음이었다.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김정은 정권은 대외적으로 침묵했지만 내부에서는 광기의 숙청이 이어졌다. 오세욱의 탈출은 단 한 번의 망명이었지만 북한 권력의 신경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충격이었다. 김정일의 의형제라 불린 오극렬조차 아들의 선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무서운 진실이었다. 북한의 정보기관 가운데 가장 폐쇄적이고 잔혹하다고 알려진 곳이 바로 국가보위성이다. 그 조직의 중장급 간부가 탈북했다는 사실은 북한 내부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초유의 사태였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믿었던 체제 수호의 핵심, 즉 정권의 눈과 귀가 외부로 넘어간 것이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평양은 충격과 공포에 잠겼다.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위성 장성이 망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중장은 보위성 내에서도 김정은 경호를 담당하는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그는 단순한 감시요원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신변을 지키는 암호 체계를 관리하던 인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김정은의 동선, 경호, 암호, 평양의 주요 시설 구조가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다. 이런 인물이 사라졌다는 건 김정은에게 심장에 총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그가 넘어온 직후 북한은 모든 보위성 암호 체계를 전면 교체했고 김정은의 숙소와 전용 차량도 급히 바뀌었다. 그의 망명은 단순한 탈출극이 아니었다. 중장은 유경 반탄 부부장의 직속 부하였다. 유경은 김정일 시대 보위성의 두뇌라 불리며 중국 내 스파이망을 구축한 전설적 인물이었다. 하지만 김정은이 후계자로 부상하자 그는 잠재적 위협으로 지목됐다. 결국 장성택의 건의로 유경은 김정일의 별장으로 불려가 도끼로 살해당했다. 이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한 중장은 충성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날 이후 북한에 남을 이유를 잃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철저히 계산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위장했고 그날 밤 국경 지역의 강을 건넜다. 중국 내 협력 루트를 통해 그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평양은 보이성 반역 사건이라는 암호명으로 비상령을 내렸다. 수백 명이 조사를 받았고 그와 연관된 가족과 부하들이 모두 숙청됐다. 그러나 중장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보당국에 국가보위성의 암호체계, 김정은 경호 네트워크 주요 해외 공장망의 구조를 전부 넘겼다. 이 정보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 계좌, 중국 내 밀수 루트, 대남 공장망의 주요 브로커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그 즉시 모든 외화벌이 기관을 통합하고 기존 조직을 폐쇄했다. 그만큼 중장이 가져온 정보는 김정은 체제의 기반을 흔드는 결정적 타격이었다. 탈북 후 그의 행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현재까지도 한국 정부는 그의 신변을 특별보호 1급으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그는 한때 미국행을 추진했으나 국내 안보 사정으로 인해 한국에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그는 여전히 북한 내부 정보의 핵심 자문으로 활동 중이며 김정은의 정권이 붕괴될 경우 가장 중요한 내부 증언자가 될 인물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북한 내 충성 체계의 붕괴를 의미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주변을 충성으로 포장한 사람들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고위 간부들에 대한 무차별 숙청이 이어졌다. 국가보위성은 완전히 재편되었고 오히려 체제 내부의 감시가 강화됐다. 하지만 그 강화는 공포였고 공포는 언젠가 붕괴로 이어진다. 그 중장이 남긴 한마디는 이후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나는 김정은을 지켰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를 지키려면 먼저 인간을 버려야 했다.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이 말은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증언으로 남았다. 충성이 아닌 생존이 지배하는 나라, 그곳에서 진실을 택한 자는 언제나 도망자가 된다. 북한 군부의 그림자 속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사라졌다. 인민군 상장 위성일, 그는 김정은 체제에서 열병식의 사령관으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김정은이 처음으로 대규모 열병식을 주재하던 2015년, 그리고 2017년, 화면 속에서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던 장군이 바로 위성일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장례도 없었다. 단지 그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성일이 5대에 갔다는 말만이 떠돌았다. 위성일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즉 북한군 작전의 실질적 이인자였다. 전쟁 계획, 군단 이동, 미사일 실험 등 핵심 군사기밀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갔다. 김정은 200두상 권총을 수여할 때 당연히 그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사진 속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김정은의 곁에서 사라진 순간 북한 군부의 내부는 이미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정보에 따르면 위성일은 중국 단둥 인근에서 실종됐다. 일부는 그가 군수물자 조달임무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도주했다고 보고 있고 다른 일부는 김정은의 명령으로 현지에서 제거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확실한 것은 하나다. 그는 더 이상 평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위성일은 리영호 전 총참모장의 직속 후배였다. 김정일 시대, 리영호는 군부의 핵심 브레인이었고 김정일의 혼란기를 정리한 전쟁 장수로 불렸다. 김정은은 그런 리영호를 두려워했다. 결국 2012년, 리영호는 쿠데타 혐의로 체포되어 공개 처형됐다. 위성일은 그때부터 늘 감시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버텼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오히려 능력 있고 강직한 군인을 더 경계했다. 2019년 이후 군부 내 숙청이 본격화됐다. 리영호 라인이라 불리던 장성들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위성일에게도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열병식 준비 명목으로 국경지역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소식이 끊겼다. 현지 소식통들은 그가 단둥 근처의 중국 정보망을 통해 망명을 시도했으며 이미 제3국으로 이동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그를 내부 반역자로 규정하고 인민군 총참모부 전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이 사건은 북한 군부 내에서 두 가지 신호를 남겼다. 첫째, 김정은은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는다. 둘째, 실력 있는 군인은 모두 위험하다. 이로 인해 북한군은 충성 경쟁에 빠졌고 전투보다 정치가 앞서는 군대로 변질됐다. 위성일의 실종 이후 군부 내 지휘 체계는 사실상 마비됐다. 김정은의 지시는 군사 논리가 아니라 공포에 의해 움직였다. 위성일의 생사 여부는 지금도 미스터리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그가 살아남았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 그는 김정은의 명령에 맞서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장군이었다.
그런 인물이 사라졌다는 건 북한 군부가 더 이상 자율성을 잃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위성일이 실제로 탈북에 성공했다면 그가 알고 있는 정보의 파급력은 핵폭탄에 맞먹을 것이다. 인민군의 작전 교리, 방공체계, 미사일 기지 위치, 핵무기 이동 루트까지 그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지금도 그의 생존 여부를 추적 중이다. 김정은은 이후 군부의 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십 명의 장성들에게 다시 백두산 권총을 하사했다. 하지만 그 총은 명예의 상징이 아니라 공포의 경고였다.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북한의 군복을 입은 수많은 장성들 중 진짜 전쟁을 이해하던 인물이었던 위성일. 그가 사라진 순간부터 북한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 집단으로 변했다. 위성일의 실종은 북한의 군사력 약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자 김정은 체제의 내적 붕괴를 예고한 서막이었다. 북한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이름이 떠올랐다. 김국기. 그는 원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였다. 그러나 어느 날 김정은이 직접 그를 불러세웠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북한의 낡은 미그 전투기를 모인 자폭 전투기로 개조한 놀라운 실험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그의 이름을 듣고 처음엔 믿지 못했다. 미그 17, 미그 19 같은 고철덩어리가 어떻게 무인기로 변하겠는가. 하지만 김국기는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김국기의 연구는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북한 공군은 약 80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70% 이상이 1970년대 이전의 구형 기종이었다. 조종사는 부족했고 부품은 이미 단종됐다. 전투기보다 정비사가 귀한 상황이었다. 이런 절망 속에서 김국기는 새로운 발상을 했다. 사람 대신 기계를 태운다면 이 낡은 전투기도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는 자동비행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고 구식 미그 전투기의 조종계를 완전히 전자화했다. 처음 실험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낡은 엔진은 폭발했고 통신 장비는 신호를 놓쳤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년간의 비밀 실험 끝에 마침내 첫 무인 자폭기 한 대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 사실을 리병철이 김정은에게 보고하자 김정은은 직접 김국기를 노동당 집무실로 불러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그는 김국기에게 그대 같은 사람이 입당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 라며 즉석에서 입당을 허가하고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했다. 그러나 이 훈장은 축복이 아니었다. 김국기의 아버지가 이미 미국으로 망명한 과학자였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반역자의 아들로 낙인 찍힌 인물이었다. 김정은은 그를 신뢰하면서도 감시했다. 연구소에는 언제나 보이성 요원이 배치돼 있었고 그의 통신 기록은 하루 단위로 보고됐다. 김국기는 자신이 만든 무기가 결국 자신을 감시하는 체제의 방패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개발한 무인자폭 전투기의 원리는 단순했다. 미그 19, 미그 21, 미그 23 같은 구형 전투기에서 조종석을 제거하고 폭탄과 연료를 실었다. 인공지능이라 부를 수도 없는 단순한 비행 프로그램이 목표 좌표를 인식하고 끝내 자폭하도록 설계되었다. 김정은은 이 기술에 열광했다. 우리는 사람을 잃지 않고도 적의 심장을 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대의 낡은 전투기가 모인 폭탄기로 재탄생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김국기의 기술이 완성되자 군부 내 일부 간부들이 그를 시기했다. 그들은 미국의 스파이 자식이 영웅이 되었다며 김정은에게 의심을 주입했다. 결국 그는 연구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명령을 받았다. 이후 김국기는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그는 현재 평양 인근의 군사연구소에서 핵 탑재 무인기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다른 보고에서는 이미 숙청당했다는 말도 있다. 김국기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북한이 절망 속에서도 생존을 모색하는 방식의 상징이었다. 사람이 없으면 기계가 나선다. 이 논리는 김정은의 통치 철학과 맞닿아 있었다. 인간은 버릴 수 있지만 체제는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김국기의 무인자폭기 실험은 결국 북한이 어떤 극단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은 이 보고에 긴장했다. 북한이 낡은 전투기를 무인자폭기로 전환할 수 있다면 기존의 방공망으로는 탐지와 요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를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 불렀다. 한 번 쓰면 끝나는 무기지만 그 한 번이 치명적일 수 있었다. 김국기의 운명은 지금도 베일에 쌓여 있다. 그는 영웅이었을까? 아니면 체제의 도구였을까? 확실한 건 하나, 그의 기술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에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만든 무인자폭 전투기는 단지 하늘을 나는 폭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절망이 만들어낸 마지막 폭발이었다. 2020년대 들어서면서 김정은 정권이 내린 새로운 명령 하나가 전 세계 정보망을 긴장시켰다. 바로 미국 내 고위층 탈북자 제거 지시.
김정은이 직접 승인한 이 명령은 스탠딩 오더로 불렸고 북한 정찰총국의 최고 비밀작전으로 분류되었다. 표적은 단순한 반체제 인사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자금망, 무기거래, 핵 비밀을 제공하고 있는 고위층 탈북자들이었다. 이 작전이 준비된 배경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었다. 김정은은 알고 있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 중 상당수가 과거 노동당 39호실, 즉 김씨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간부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김정은의 숨겨진 계좌, 중국 기업과의 밀무역 경로, 그리고 핵 자재 거래 루트를 세세히 알고 있었다. 이들의 증언은 유엔 제재를 강화시키고 미국의 대북 경제 포위망을 촘촘히 만들었다. 김정은에게 이들은 살아있는 폭탄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전 이집트 대사 장승길이었다. 그는 중동 지역에서 북한 무기 수출을 총괄했던 외교관으로 1997년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CIA와 협력하며 북한의 무기 거래망과 자금 루트를 낱낱이 제공했다. 또 다른 인물 리정호는 노동당 39호실의 중간 간부로서 수십 년간 김정은 일가의 외화벌이 비자금을 담당했다. 그의 아들 이현승 역시 미국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불법 한적과 위조화폐 경로를 폭로했다.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김정은 정권은 경제적 숨통이 막혔다. 중국 기업들도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고 정권의 외화 수입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김정은은 분노했다. 그는 정찰총국에 미국에 있는 반역자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의 작전은 쉽지 않았다. 북한 공작원들이 직접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새로운 방식을 택했다. 현지 범죄 조직과의 연계, 돈으로 움직이는 제3국 용병을 이용한 간접 암살 작전이었다. 이때 표적 리스트에는 김정은의 가족과도 관련된 이름이 있었다. 그의 이모 고영숙과 이모부 박건, 그리고 조카 김한솔. 고영숙은 미국 서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고 박건은 한때 한국 언론에 등장해 탈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었다. 김한솔은 김정남의 아들, 즉 김씨 왕조의 정통 혈통이다. 김정은은 그 존재 자체를 두려워했다. 미국 내 자율조선 세력이 김한솔을 중심으로 대체 정권 구상을 세운다는 첩보가 올라오자 김정은은 극도로 불안해했다. 이 암살 지시는 2023년 초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정찰총국은 동남아와 유럽을 거점으로 해외 특수조를 재편하고 미국 현지 범죄 조직에 거액의 자금을 흘려보냈다. 목표는 사고처럼 보이는 죽음이었다. 교통사고, 가스폭발, 총격, 자살 위장까지 모든 시나리오가 검토됐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를 사전에 포착했고 CIA와 FBI는 주요 탈북 인사들을 비밀보호 프로그램으로 이동시켰다. 하지만 김정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미국도 피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하라고 명령했다. 평양 내부에서는 이 명령을 복수작전이라 불렀고 정찰총국 내부 문건에는 미국의 땅에서도 공포는 통한다는 문장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미국의 정보망은 이미 북한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암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 사건은 북한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고위층 탈북자들이 미국에 모여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하자 김정은의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의 증언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김씨 왕조의 붕괴를 앞당기는 총알이었다. 탈북자 이정원 선생의 딸 서연이 중국 대사 앞에서 유창한 중국어로 강제 북송을 비판하던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북한의 억압에 맞서 말하는 이들의 존재는 김정은에게 가장 두려운 무기였다. 그는 총과 미사일을 가졌지만 진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제 김정은의 공포는 국경을 넘어섰다. 암살 명령은 실패했지만 그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정권의 불안을 증명했다. 체제는 흔들리고 있었고 김정은의 적은 더 이상 남한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만든 과거였다. 김정은 체제는 지금껏 완벽한 공포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고위층 탈북, 군부 실종, 과학자 숙청, 암살 지시의 연속은 그 공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체제의 균열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됐다. 충성으로 세운 피라미드는 충성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평양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2024년 이후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측근 회의는 하루에도 수차례 열리고 회의 참석자 명단은 계속 바뀐다. 신임 간부가 임명되면 며칠 뒤 사라지고 숙청된 자의 자리는 다시 공석으로 남는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릴수록 김정은은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다. 그는 체제의 붕괴를 느끼면서도 이를 막을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군부는 이미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김정은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세력,
다른 하나는 체제의 미래를 회의하는 실무 장성들이다. 군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면 전쟁보다 굶어 죽는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미사일 발사보다 식량 배급이 더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김정은이 아무리 핵무기를 자랑해도 고위성과 정찰총국의 권력투쟁도 심각하다. 김정은의 명령을 누가 더 충실히 집행했는가를 두고 서로를 감시한다. 그 결과 내부 보고서는 날마다 조작되고 김정은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현실과 완전히 다르다. 그는 거짓 보고 위에 군림하고 거짓 충성 속에서 고립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체제의 지속 가능성이 사라진다. 경제적으로도 붕괴의 신호는 명확하다. 중국의 제재 회피망이 무너지면서 외화벌이 기관들이 줄도산했다. 무역 대표부는 실질적으로 마비됐고 평양의 시장에서는 달러 대신 위안화가 주통화로 쓰인다. 자립경제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김정은은 새로운 돌파구로 무인기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상징적 프로젝트를 내세웠지만 그것은 체제 내부의 붕괴를 감출 수 없는 연기였다. 이제 김정은의 가장 큰 공포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자신의 주변 인물, 군의 장성들, 심지어 경호원까지 믿지 못한다. 그는 점점 더 폐쇄적인 공간에 머물며 밤마다 거울 앞에서 김정은 시대는 영원하다는 말을 되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말조차 자신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부의 중간 간부들은 이미 사후 체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정은이 사라졌을 때 누가 정권을 이을 것인지, 어떻게 외부 세계와 협상할 것인지 은밀히 이야기한다. 이들은 더 이상 수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한 판단이 충성보다 앞서고 있다. 한반도 정세 역시 급변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급변 사태 대응 시나리오를 조정 중이다.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이 국경 혼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병력을 이동시켰다. 러시아는 군사협력을 명분으로 북한을 이용하지만 내부 붕괴가 현실화되면 즉시 손을 뗄 것이다. 결국 북한의 위기는 김정은 한 사람의 문제로 압축된다. 그의 통치는 두려움 위에 세워졌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 순간 체제는 붕괴한다. 오극렬의 아들이 떠나고 보이성 장군이 탈출하고 위성일이 사라지고 김국기가 사라진 나라. 이제 남은 것은 공포만이 아니라 공포가 무너진 뒤에 혼란이다. 김정은은 여전히 미사일을 쏘며 체제의 존재를 과시한다. 그러나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그 순간 그 침묵은 두려움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예고다. 언젠가 그 조용한 평양 하늘을 가르는 건 미사일의 불꽃이 아니라 자유의 함성이 될지도 모른다.